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저거 내 얘기 아닌가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. 저는 평범한 시골 며느리였습니다. 결혼하고 처음엔 참 행복했어요. 시부모님은 부지런하시고 남편은 착실한 사람이었죠. 우리 집 밭에서 나는 고구마와 옥수수로 저녁을 차려 먹을 때면 이게 바로 소박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.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평탄하진 않죠. 시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병원이 시작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처음 시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저는 놀란 가슴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.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검사 결과 뇌졸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.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 계셔야 한다는 의사의 말, 그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그 순간부터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간병인이 되었습니다. 밥을 떠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밤마다 경기를 일으킬까봐 노심초사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. 처음엔 형제들에게도 연락을 했죠.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. 병원에 좀 와주세요. 그런데 돌아온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. 언니, 우리가 멀리 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.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돼요. 그때까진 이해하려 했습니다. 그래, 다들 먹고 살기 힘들지. 내가 가깝게 사니까 내가 해야지.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당연하다는 듯 제게 떠맡겼습니다.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제 인생은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. 제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는데 저는 하루 종일 병원과 집만 오가야 했습니다. 손목은 간병 때문에 망가져 물건을 제대로 잡기조차 힘들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. 그런데 서러운 건 그 희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. 시누이는 오랜만에 병원에 와서는 저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. 언니,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? 밥은 제대로 챙겨드린 거예요?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. 하루도 빠짐없이 죽 끓이고 반찬 다려드렸는데 돌아오는 건 의심과 비난뿐이었으니까요. 남편마저도 무심했습니다. 여보, 그냥 좀 참고해. 형제들이 우리 믿고 맡기는 거잖아. 그 말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. 내가 믿을 구석은 남편뿐일 텐데 이 사람도 날 이해하지 못하는구나. 그날 밤 쓸쓸히 병실 창가에 서서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. 세월은 잔인했습니다. 몇 년 동안 간병을 이어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. 의사는 이제 오래 버티시기 힘들다며 사실상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. 그 소식을 형제들에게 알리자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다가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말이 나오자 모두들 한복판에 모여들었죠.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참으로 뻔뻔했습니다. 언니, 어머니 상태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? 우리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뭐라도 했을 텐데. 저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제가 몇 년을 밤낮으로 모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꾹 참았습니다. 결국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. 장례식장에서의 모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. 평생 모시지도 않던 자식들이 마치 효녀인 양 울며불며 요란을 떨었습니다. 사람들 앞에서만 우리 어머니 소리를 하며 마치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.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.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나구나. 이 집에 시집와서 내 젊음, 내 건강 다 바쳤는데 결국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구나. 그날 밤 장례식장을 지키며 홀로 앉아 있는데 그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혔습니다. 눈물이 흘러내려도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. 시어머니 장례가 끝난 뒤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. 바로 재산 문제였죠. 시부모님이 남겨둔 고향 땅이 있었는데 그걸 두고 형제들이 달려든 겁니다. 그 땅은 다 같이 나눠야지. 언니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빠져야 해. 맞아. 언니는 남이잖아. 우리 집안 재산에 무슨 권리가 있어?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릴 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. 뭐라고? 남이라고? 내가 몇 년 동안 누굴 모셨는데? 당신들이 다 외면할 때
내가 홀로 어머니 모셨다는 사실은 다들 잊었어? 형제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. 그건 내가 착해서 한 거지. 누가 부탁했어? 그 순간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.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. 며느라,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다. 이건 내 몫이야. 꼭 지켜라. 그때 어머니가 직접 제게 남겨주신 위임장과 친필로 쓴 문서였습니다. 제가 그것을 꺼내 보이자 형제들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그럴 리가 없어. 어머니가 왜 며느리한테 그런 걸 주시겠어? 하지만 도장은 분명했고 증인도 있었습니다.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.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머슴이 아니다. 시부모님 재산을 노린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다. 하지만 내가 모신 세월과 어머니의 뜻을 이렇게 짓밟는다면 끝까지 내 권리를 지킬 거다. 이제 더는 당신들 얼굴에 속지 않아. 순간 그 자리는 얼어붙었습니다. 그제서야 시누이 하나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. 언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네.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아니,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서야 내 인생을 찾으려는 거야.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시댁의 머슴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들이 제게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제 몫의 재산은 단호히 지켰습니다. 그리고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. 늦은 나이에 미용실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.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, 꽃향기가 얼마나 향긋한지 그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. 저는 깨달았습니다. 시집살이는 며느리 혼자 짊어져야 하는 짐이 아니다. 형제들이 다 같이 나눠야 할 책임이다.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홀로 고생하며 시부모님을 모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말 꼭 기억하세요. 절대 혼자 다 떠맡지 마세요.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. 왜냐하면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.